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제 첫 번째 과제를 진행하게 된 박 박사와 김 박사 쪽입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모델 이발루에이션 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첫 번째인 모델 평가 개요 및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의 분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나뉩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그에 해당하는 출력값이 주어지므로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학습 같은 경우, 러닝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으로 이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만을 가지고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이 비지도 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머신러닝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100% 정확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 컨트롤이 불가능한 변동성의 노이즈를 전부 외우게 되면은 이것을 사실 이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이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과접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붉은색 경계면이 과연 파란색 경계면보다 더 좋은 분류 경계면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까지 외워버리게 되면 안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외운다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이브 베이스,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등이 존재하고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스 등이 존재를 하고요. 특정 알고리즘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이웃 개체 해수를 파라미터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은닉 노드 해수를 파라미터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최적의 방법론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최적의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 모델을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모델을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 중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검증 데이터와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시간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존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학습, 검증, 테스트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 학습, 검증, 테스트의 비율은 정답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6대 2대2 내지에서 8대 1대1까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이 무작위로 분할된 데이터셋 구축을 충분히 반복해서 이 모델의 예측 성능과 안정성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작위 추출은 데이터셋 단위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한 번 추출된 데이터셋으로 비교 대상인 모든 후보 알고리즘에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마다 서로 다르게 무작위 추출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수행할 경우 이 공정한 분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 학습, 검증, 테스트 이 6대 2대 2의 비율로 분할을 해서 이 각각의 모델에 학습을 시킨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각 모델별로 이 평균 절대 오차, 그리고 평균 절대비 오차, 평균 적분 오차를 표시를 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 지표들은 유효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지표들이 모두 낮을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값인 이 SBR 마지막 모델이 가장 우수한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드시 시간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학습, 검증, 테스트는 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미래 정보를 활용해서 과거를 예측하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뭐예요? 아, 너무 설명 잘하셔서. 그 다음에 한 번의 검증으로는 이 모델 성능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이용해서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연속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정한 크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습과 검증과 테스트의 비율을 2개월, 1개월, 1개월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는 이 한 달의 시간이 크기가 되는 거고, 보시면은 데이터셋 첫 번째에서는 학습 데이터 2개, 검증 데이터 하나, 테스트 데이터 하나. 이걸 이제 그대로 시간 순서에 밀어가지고 2대1 대 1의 비율이 유지되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데이터를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귀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형의 성능 지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능 지표를 저희가 예측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이 모형이 정확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오차입니다. 평균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값에 비해 얼마나 과대 과소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부호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 절대 오차인데요. 이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사이의 절대적인 오차의 평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다음, 이 평균 절대 오차의 단점으로는 이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의 절대 차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이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아래 두 데이터 세트를 보게 되면은 두 데이터 셋 모두 이 평균 절대 오차인 MA는 1로 같지만 이 비율이 과연 얘는 1이고 0의 차이만 가지지만 100과 99의 차이가 똑같이 1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세 번째 평가 지표인 평균 절대 비율 오차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절대 비율 오차는 실제 값 대비 얼마나 예측 차이가 있는지를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오차율이 절대적인 오차 수치보다 중요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MA와 MAP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지표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메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면 MA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한 분야는 MA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추천 시스템의 평점 예측을 저희가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고객이 7명, N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D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성민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다른 영화들을 좀 평가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평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만약에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영화의 D를 9점으로 예측을 했다 라고 결과를 내었지만 실제로는 이 8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 절대 오차는 1이라는 값을 가지지만 상대 오차는 이제 8분의 1, 즉 12.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측 평점이 2점이었고 실제 평점이 1점이었다면 이 상황에는 절대 오차가 1이 되고 상대 오차가 100%가 되죠. 이 상황에서는 상대 오차의 개념은 좀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MA를 주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지표 4번과 5번은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이 부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아닌 제곱을 취한 지표이고요. 저희가 이 지표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실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에서 유용하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 단원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이제 앞에서 회귀모형 평가를 했으니까 이거는 분류 모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0이냐 1이냐 두 개를 분류하는 바이너리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파지티브 클래스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범위를 파지티브 클래스를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양성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음성일지라도 그걸 파지티브 클래스로 놓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실인 것과 거짓인 것이 있고 그리고 예측했을 때 사실인 것과 거짓인 것이 있으니까 각각의 개수를 써서 표를 만들면 이렇게 점오행렬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컨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오행렬에서 저희가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정확도입니다. 실제로 맞춤 예측과 그리고 전체 예측의 비율. 그러면은 정확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모든 정보를 담아내기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각각 가로축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인데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나 뭐 혹은 예측을 3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인 비율 이런 여러 가지 비율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를 다 사용하는데 사실 이 8개를 전부 다 외우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전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거 두 개가 재현율과 정밀도, 리컬과 프리시전입니다. 사실 다른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실제 파지티브인 것들 중에 파지티브로 예측된 비율 아니면 파지티브로 예측한 객체들 중에 실제로 파지티브인 비율 이 두 개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냥 정확도보다 이제 균형 정확도라고 해서 새로운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해서도 두 개의 범주가 있는 분류 문제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꼭 두 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분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것은 원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세 개를 분류를 해야 된다면 결국에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애들만 참인 분류고 나머지는 다 분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서 정확도를 전체 확률분에 맞은 것으로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BCR을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떤 애를 사용을 하는 게 좋느냐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범주가 좀 불균형한 경우에 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범주가 불균형하지 않다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개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개수가 있으면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고요. 근데 범주가 보다 중요한 범주가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범죄 불균형이 존재하고 보다 중요한 범주가 있을 때는 F1 지표를 사용을 하고 범죄 불균형도 있으면서 근데 딱히 중요도가 비슷할 때는 균형 정확도를 말씀드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컷오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이것보다 높으면은 양성, 이것보다 낮으면 음성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류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분류되는 애들의 개수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컷오프가 0.9일 때와 0.8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0.9일 때는 분류 기준이 더 높으니까 분량 개수가 좀 적게 번지게 되는데 분류 기준을 낮추면은 그것보다 높게만 하면은 분량이 되니까 이렇게 분량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컷오프가 달라질 때 컷오프가 달라질 때 값들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은 컷오프를 몇으로 놓는 게 제일 좋냐에 대한 저희가 예측을 혹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게 ROC 커브입니다. 그래서 ROC 커브라는 거는 이제 false positive rate랑 true positive rate를 양쪽 x축, y축으로 놓은 다음에 컷오프를 바꿔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ROC 커브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컷오프가 달라짐에 따라서 ROC 커브가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하게 0과 1을 잇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컷오프에 따라서 ROC 커브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ROC 커브를 만드는 애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를 알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래에 있는 애를 적분해서 넓이가 클수록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점에 오면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센시티비티랑 참인데 참으로 비율하는 비율, 생각한 비율이 100%에 거짓인데 참으로 하는 게 0%가 되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려면 당연히 이 A와 ROC의 넓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 넓이는 1이 되면 완벽하게 분류를 하는 거고 0.5는 그 랜덤하게 반반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결정할 때 A와 ROC를 사용하면은 몇 정도가 좋겠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고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블류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시전이나 리컬 이런 값들이 작아지는 것보다 어떤 특정 요소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을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용카드 사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테러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냥 일반인을 테러범이라고 잡아서 조사하는 거는 비용이 크게 안 들지만 테러범을 실수를 놓쳐서 테러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요소가 더 잡는 게 중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에 대한 오블류가 증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시전 리컬이 증가하더라도 어떤 특정 범주에 대한 정확도만을 높이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정상품과 불량품이 있을 때 이제 불량품을 정상으로 판단하면 비용이 10만 원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정상을 불량으로 하면 10,000원이 든다고 한다면 그럼 불량품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근데 만약에 머신러닝으로 했을 때랑 그냥 유형이 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프리시전과 리콜을 높이는 방식으로만 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범주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치 탐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부터 시작해 주시죠. 다음으로 이상치 탐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상치 탐지 하는 것도 컴퓨터 매트릭스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량인 것과 정상인 것들로 각각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사용하진 않았고요. 이제 FR과 FA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ROC 커브를 뒤집은 듯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에러를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밑면의 넓이이고 그래서 이 ER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정확히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이 에러율이 같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상치 탐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트레인할 때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학습용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는 아이들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할 때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만 이상치 데이터를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3-1단원인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인 Classification Tree 그리고 그 중에서 Recursive Partitioning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정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각 방법론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방법인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디시전 트리는 이 데이터 특성과 목표값 간의 관계를 트리 구조로 표현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한 번에 하나의 상용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규칙들의 집합을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설명하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건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노드는 이 입력 데이터 공간의 특정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를 가지고도 부모 노드냐 자식 노드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 노드는 이 분기되기 전에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일컫고, 그리고 부모 노드로부터 분기돼서 파생된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분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를 2개 이상의 자식 노드들로 분기하는데 사용되는 변수 및 기준값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작 뿌리 노드는 전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노드이고, 말단 노드는 더 이상 분기되지 않는 노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사결정 나무의 장점은요,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의 형태로 제공해준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사전전 처리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 존재를 하고요. 이 이사결정 나무의 키 아이디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재기적 분기 (recursive partitioning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 변수의 영역을 두 개로 구분하기 전보다 각 영역의 순도가 증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지치기 프루닝인데, 이 프루닝이라는 기법은 이 이사결정 나무가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구분된 나무를 다시 한번 통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에서 저희는 결국 개별 변수 영역을 반복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전체 영역에서 규칙을 생성하는 지도학습 기법을 일컫고요. if된 형식으로 표현되는 규칙을 생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예측과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천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트랙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중에서도 먼저 재기적 분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재기적 분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잔디깎기에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24개의 가정에 대해서 이 구입 여부를 예측하는 상황이고요. 설명 변수로는 크게 수입과 지배 크기 두 가지가 있어서 X축에는 수입, 그리고 Y축에는 지배 크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과연 이 전체 영역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먼저 영역이 분할됐을 때 각 노드에는 한 범주에 속하는, 즉 잔디깎기 기계를 샀느냐 안 샀느냐에 대한 객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러한 개념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렇게 가로로 나누는 것이 좋냐 아니면 세로로 나누는 것이 좋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지표가 이제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의 범주에 존재하는 A 영역에 대한 진위계수의 공식은 이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역에서 이 범주가 속하는 레코드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값이 진위계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 범주가 존재하는데 이 영역 A의 모든 객체들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면은 진위계수는 0이 되겠고, 만약에 두 범주만 존재하는데 A에 속하는 객체들이 절반이 있으면 진위계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요거를 그림을 영역을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이 진위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어라이를 우리가 분할자 레코드 중 분할로 I 영역에 속하는 레코드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이 IA는 이렇게 가중치에다가 그 범주가 나눠짐으로써 계산이 되어지는 공식을 통해서 0.3438이라는 값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 분기가 됨으로써 정보 획득 양이 이전에 0.4688에서 이 0.3438을 뺀 값이 결국 정보 획득의 값이 되겠고, 요거 자체가 이 분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량적인 효과다. 그래서 저희가 진위계수를 이렇게 계산에 활용하게 되면은 정량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한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쭉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라사이즈 변수를 우선적으로
정렬 기준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뭐 얘를 라 사이즈를 먼저 정렬하냐 인컴을 먼저 정렬하냐는 최종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라 사이즈에 대해서 좀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된 라 사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분기점에 대한 정보 획득을 계산해 봤는데 먼저 이 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14.0과 14.8의 평균값이 14. 이거 넘길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보 획득이 네. 잘 계산이 됩니다. 진위계수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진행계수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인컴 변수를 기준으로 아, 변수가 둘이 있으니까 둘 다 하는 그렇죠. 거군요. 또다시 정렬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값을 나타낼 수가 있죠. 네네. 그럼 저희가 획득을 비교하는 거군요. 모든 분기점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아, 결국 최적의 분기점 선택하는 건데 그 라사이즈와 인컴의 모든 최적의 분기점은 이 라사이즈가 10분일 때가 최적 분기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재기적 분기는 네. 지금 모든 노드의 순도가 100%가 될 때까지 분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사결정 나무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트리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가 각 범주의 하나의 각 영역의 하나의 범주만 포함되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재기적 분기를 통해서 풀트리를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범주형 변수를 다루는 경우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분기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주가 3개가 있으면 A와 BC, B와 AC, C와 A 이렇게 나눠서서 위 경우의 수에 대한 각각의 정보 획득을 계산하신 다음에 풀트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중에서도 프레이닝 방법,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재기적 분기 방법으로 풀트리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풀트리는 과적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트리를 만들게 된다면 일정한 초기에는 오분율이 계속 감소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오분율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이 오분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이 말단 노드를 잘라버리면 이 오분율이 점점 감소가 되게 되고 이 구조가 단순하게 되는 이사결정 나무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비용 복잡도를 사용해서 최적의 이사결정 나무의 구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비용 복잡도의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용 복잡도는 낮을수록 우수한 거고요. 얘는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분율과 그리고 이 말단 노드의 수에 이 알파를 곱한 값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 알파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어와 오분율과 이 말단 노드의 수를 결합하는 좀 가중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분율은 0과 1 사이 값을 갖는데 이 말단 노드의 수는 1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의 가중치를 조정해 주려면 알파는 1보다 작은 적절한 값을 통해서 이 비용 복잡도를 계산하시면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수의 말단 노드를 갖게 되면은 오분율이 낮은 트리를 선택하고 동일한 검증 데이터셋의 오분율을 갖는다면은 말단 노드의 수가 적은 트리를 선택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이사결정 나무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사전적 가지치기와 사후적 가지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사후적 가지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풀트리를 만든 다음에 이 이사결정 나무를 단순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재기적 분기를 통해서 풀트리를 만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씩 잘라내면서 비용 복잡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최종적인 이 트리 형태로 만드시면 이게 이제 사후적 가지치기 방식이고요. 다음 이제 사전적 가지치기는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서 사후적 가지치기와 달리 적절한 시점에서 그냥 멈추도록 이렇게 되면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효율성이. 그래서 저희가 일정의 제약 조건을 겁니다. 제약 조건은 뭐 분기 전후에 인포메이션 게인의 최소 기준을 정해서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야 로드에 포함된 최소 개체수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사결정 나무의 최대 깊이 설정하게 되면은 적절한 수준이죠. 요즘은 이런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 가지치기에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잔디깎기 구입 메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풀트리를 생성하지 말고
적당히 프레이닝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최적의 규칙을 생성해서 이 잔디깎기 기계를 살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네, 지금까지 리그레션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클래스픽 다시 할게요. 네. 지금까지 분류형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회귀 문제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 데이터들이 저렇게 선형적으로 분포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형계획법을 사용을 해서 회귀 분석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가 아니라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데이터들이 분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형회귀보다는 의사결정 나무의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말단 노드에서 예측값은 가장 그 노드에 많이 포함된 범주를 예측을 했다면, 이번에는 말단 노드에 포함된 값들의 평균이 그 값들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회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 왼쪽을 보시면 저 왼쪽이 질문인데요. 저 질문에 따라서 회귀 데이터를 분기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x1, x2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네모칸에 들어있는 값들은 그 값들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값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실제 값들을 보면은 y축이 실제 타겟 값이고요. 그래서 이 점들이 실제 값들이고, 그리고 이 선이 실제로 그 값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맥스랩스가 2일 때는 거의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제 맥스랩스가 5일 때도 곡선을 따라 움직이지만 이상치들을 전부 다 표현해 주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과적합이 된 것처럼 보이죠. 자, 리그레션 트리에서도 결국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물수도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분류 문제와는 다르게 값들이 각각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mean squared error와 비슷하게 sum of the squared error를 사용합니다. 그냥 mean squared error에서 루트만 안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체 분류에서의 평균값과 나머지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 후에 나누어진 후에 거리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부모 노드의 SSE와 차일드 두 개의 SSE를 보고 이 값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있으니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로 회귀 문제를 풀거나 분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의사결정 나무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의사결정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쉽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변수 선택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특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모델이 충분히 구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대각선으로 존재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기를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트리비스 어셈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상블이고요. 이제 배깅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앙상블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알고리즘 중에 모든 상황에서 우월한 알고리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노프리런치 티어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어떤 목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다 정확도가 문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여러 개를 섞어서 쓰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게 앙상블이라는 개념인데요. 왜냐면은 이 각각의 알고리즘들은 분류하거나 혹은 회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중에 좋은 것만 뽑아다 쓰면 그 예측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앙상블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산과 편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제
만약에 어떤 y 값이 실제 값이라고 한다면 실제 값은 f 스타 x라고 불리는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계산한 예측값과 오차 엡실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차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분석을 여러 번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 중심각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오차는 지금의 평균을 기반으로 평균보다 크면 플러스 오차, 작으면 마이너스 오차잖아요. 그럼 평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의 평균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표준 편차가 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분류 기준 F1, F2, Fn, 그러니까 n개를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만든다면 그러면은 이 n개의 분류기를 아예 한 번에 합쳐서 그거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희가 만든 예측 기준에 이거를 평균으로 사용하는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의 에러는 y 값에서 fx를 뺀 값에 평균의 제곱을 에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분산이죠.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값의 사이를 뺀 다음에 그거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각각 왼쪽 식을 바이어스, 오른쪽 식을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바이어스는 무엇이냐면 실제 평균적인 예측값에서 단 한 개의 예측값을 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평균적으로 예측할 때 어떤 값이 나오는데 내가 만든 특별한 모델의 예측값이 그 예측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정답이 나오냐라고 부르고 그걸 편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베리언스는 뭐냐면은 똑같은 모델로 했을 때 그 모델 안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 모델의 평균과 얼마나 다르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바이어스는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깝냐고요. 베리언스는 그 모델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비슷한 답들을 내놓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다 상공통에서 배웠으니까 예, 상공통에서 배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학부 과목에서 배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편향과 분산이 아까 한 시간에 같이 더하기로 들어있었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얘네 둘이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편향을 줄일지 분산을 줄일지 잘 선택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 모델 복잡도를 낮춘다는 소리는 그냥 여러 번 질문을 하지 않고 조금만 질문을 하니까 대충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서 값이 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것과 가깝긴 어렵지만 그래도 값들을 대충 뭉뚱그려서 몇이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낮은 분산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면은 편향은 줄어들어요. 정답과 최대한 가까운 값이 평균적으로는 같아지는데 근데 각각의 값들은 이제 오버피팅이 되다 보면은 값들의 몇 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론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틀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편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앙상블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모델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같이 써가지고 오류의 감소를 시키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분산을 줄이는 방법은 베깅과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슨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하는 것은 이 방법론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앙상블의 증명이 너무 수학적이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앙상블의 에러는 각각의 모델들의 에러들을 평균해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각각이 완벽한 독립적인 모델일 때 가능한데 현실에서 완벽한 독립이란 존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거는
개별 모델의 평균 오류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낮은 오류를 나타낸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결론은 앙상블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모델보다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전체 모델의 평균값보다는 무조건 앙상블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앙상블을 할 때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앙상블을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애들을 섞는 거다라고 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하는 애들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앙상블 내에서는 서로 다른 거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한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한 작품은 뭐였냐면 다른 80개 팀의 모든 코드를 가져다가 앙상블을 돌린 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이 그만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앙상블은 다른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 여러 개를 섞는 거고요. 이제 배깅은 데이터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배깅인데요. 제일 유명한 게 K-폴드 데이터 스플릿입니다. K-폴드는 전체 데이터를 K개로 나눠서 한 개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만약에 K-폴드에서 K가 5가 되면은 총 5번 서로 다른 5번 데이터 셋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변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합을 해서 최종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서 결과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배깅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약자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배깅의 방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K-폴드처럼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부트스트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진 부트스트랩을 뭐 의사결정 나무를 쓰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얘네들을 다시 어그리게이트해서 합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사실 배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뜻은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나온 각각의 개별 단위가 부트스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총 저희가 n개의 모델을 뽑는데 한 개체가 하나의 부트스트랩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n이 무한히 커진다고 하면 약 2분의 1이 돼서 0.368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개별 모델의 분산이 높고 편향이 낮은 알고리즘에 보통 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모델을 가지고 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분류 문제와 회계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어진 결과를 어떻게 합칠 거냐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 모델에서는 메이저리티 보팅, 그리고 회계 문제에서는 웨이티드 보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류 문제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1이다 0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리티 분류 문제에서는 1과 0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이저리티 보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웨이티드 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예측값이랑 그리고 트레이닝 어큐러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델타를 곱해서 같이 하고 있죠. 아니 트랜잭션 어큐러시를 같이 곱해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까지 고려를 해서 정확도가 높을수록 더 큰 가중치를 줘서 평가를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1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왜냐면 그냥 개수만 세는 거랑 실제로 정확도 비교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아웃 오브 배그 에러. 그래서 배깅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선택된 데이터들과 선택되지 못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받지 못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셋에 넣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를 OOB 에러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분류 문제에서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에서 전부 다 이
배깅을 한 빨간색 차트가 파란색 차트보다 오류가 많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깅 효과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상결정 나무를 조합해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깅 방식과 그리고 이 randomly chosen parameter variables 방식으로 이 앙상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깅 방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복원 추출 기법으로 원래 학습 데이터 개체수만큼을 샘플링하는 게 배깅 방법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randomly chosen parameter variable 방법인데, 이건 이제 이사결정 나무의 분기점을 탐색할 때 원래 변수의 수보다 적은 수의 변수를 임의로 선택해서 해당 변수만을 고려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다르므로 각 트리는 서로 다른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양성, 이 트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변수를 p라고 하면은 루트 p나 3분의 p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기 변수를 임의로 추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장점을 가지냐라고 봤을 때는,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각각의 결정 트리가 일부 변수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한 개의 트리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 모든 변수를 사용한 트리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개의 트리로 서로 다른 변수들을 사용해서 학습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합쳤을 때 이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게 돼서 서로 보완하기 좋고, 이 여러 트리를 안 상분하게 되면은 개별 트리들의 성능이 낮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좋은 예측 성능을 내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부트스트랩 샘플링과 견처 트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트리를 결합해서 이 비계의 트리가 만들어지면은 앙상블을 결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귀 문제는 뭐 각 트리의 예측값을 평균내어 최종 예측값을 만들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트리가 예측한 클래스를 모아서 가장 많이 예측된 클래스를 최종 클래스로 선별하는 방식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은 랜덤 포레스트의 알고리즘을 이걸 넣었어요? 네. 그렇죠.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 일반화 오차도 잘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이사결정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앙상블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 일반화에는 아래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P바가 의미하는 것은 개별 이사결정 나무의 예측 확률 간의 상관계수의 평균값이고, 그리고 이 S제곱은 마진함수인데, 이 개별 트리들이 높은 예측 성능을 가질수록 이 S제곱 값이 커지면서 일반화의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트리들의 상관관계가 같을수록, 즉 서로 독립적으로 예측할수록 일반화의 오차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변수의 중요도인데, 랜덤 포레스트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는 달리 이 개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존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고 남아있는 OOB 데이터를 바탕으로 OOB 에러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특정 변수의 값을 임의로 섞은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OOB 에러를 구해서 이 개별 변수의 중요도를 1단계와 2단계의 평균과 분산을 고려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OOB 데이터를 가지고 요 아이버츠 변수에 대해서 랜덤 퍼뮤테이션이 사용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OOB 에러와 그 퍼뮤테이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오차 차이가 적으면 이 해당 변수는 예측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 오차 차이가 크게 되면은 이 해당 변수는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랜덤 포레스트에서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면 랜덤 퍼뮤테이션 전과 후의 OOB 에러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그 차이 편차가 적어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식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변수가 어떻게 중요하게 작동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가지 3단원인 부스팅 트리 베이스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어댑티브 부스팅인 아다부스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부스트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다부스트는
이 위크 모델, 좀 약한 모델을 앙상블 해서 스트롱 모델을 만드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윅 모델을 앙상블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은 이 현재 모델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에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셋에 대해서 단순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 오류가 큰 개체의 선택 확률을 증가시키고 학습 오류가 작은 개체의 선택 확률을 감소시키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앞 단계에서 조정한 확률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 스테이트스를 구성한 다음에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 최종 결과물은 각 모델의 성능 지표를 가중치를 사용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스 스택 알고리즘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앙상블에서 사용할 윅 러너의 수를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으로 x1, y1 이렇게 형태로 주어진 데이터셋을 넣게 됩니다. 이때 이 y는 이제 클래스 네이브이고요. 초기 설정은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 분포를 초기화해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윅 러너의 주어진 분포에 따라 윅 러너인 HT를 학습시켜서 이 오류를 계산하고, 이 오류를 만약에 0.5가 넘는다, 이건 이제 랜덤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일단 학습을 중단해서 이 모델 가중치 최종적으로 알파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시를 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동일한 분포를 이 D1이라는 분포에 대해서 동일하게 확률을 가진 데이터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H1인 스탬프 트리로 나눴을 때 지금 이 파란색 플러스들은 잘못 분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좀 높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y가 이제 실제 정답값이고 h가 예측된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값과 예측값을 똑같이 만족하게 되면은 이 yi랑 ht 곱한 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선택 확률을 감소하게 되는 거고, 맞게 했기 때문에. 또 정답이 마이너스 1인데 예측도 마이너스 1로 했어. 그래도 선택 확률 감소가 되겠고, 만약에 정답이 1인데 예측을 마이너스 1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양수가 되면서 선택 확률을 증가시켜서 이 플러스들이 커지게 된다. 이런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러너가 결합된 스트롱 러너가 생성되고, 이게 이제 아담스터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담스트에서 베이스 러너가 반드시 스탬프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수직이 아니라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나눠도 된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전 모델에서는 잘 학습하지 못하는 객체를 다음 모델이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개별 객체들의 학습 데이터 포함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이 아담스트의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부스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배깅과 부스팅에서 객체 선택의 차이는, 배깅은 결국 각 학습 집합에서 객체들이 무작위로 선택이 되지만, 부스팅은 이전 학습에서 좀 오류가 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더 모델이 잘 트레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GBM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회귀 모형의 잔차를 다음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매 단계마다 이 잔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최종 예측 모델은 각 단계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결합해서 더욱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잔차들의 차이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다는 알고리즘인 거고요.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부스팅의 디센트 부스팅이 합쳐진 말인데, 부스팅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러너를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서 스트롱 러너를 만드는 알고리즘인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 이 GBM은 이전 모델의 예측과 실제 값의 차이인 잔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그레디언트의 하강법을 사용해서 손실하는 수의 기울기를 따라서 모델을 최적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다음 학습기는 현재 모델이 잘못 예측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해서 이 기울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저희가 최적의 값을 도출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그레디언트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살펴보면은,
이 회귀 모형의 대표적인 손실함수인 스퀘어드 로스의 식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fxi 빼기 yi 값이 나오고 사실 이 값의 음수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스퀘어드 로스 펑션의 음수가 y 빼기 fxi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의 잔차는 이 스퀘어 로스 펑션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GBM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GBM이 얼만큼 반복할수록 이 잔차가 점점 0이 되게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GBM 알고리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모델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잔여 오차 계산, 회귀트리 학습, 그리고 각 터미널 지역에 대한 최적화 계산, 모델 업데이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모든 학습 과정을 반영한 최종적인 예측 모델이 생성된다. 이 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귀 모형에 대한 호실함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뭐 스퀘어드 로스, 앱솔루트 로스, 뭐 후버 로스, 퀀타일 로스 해가지고 이 네 가지 한번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류 모형에 대한 손실함수도 대표적으로 베르노이 손실함수랑 아다브스트 손실함수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실함수들이 GBM 평가하는 데 좀 활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서브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학습 데이터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은 백인과는 다르게 비보건 추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다음 모델을 결합할 때 일부러 작은 가정식을 사용해서 과적합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부스팅에서도 과적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GBM의 변수의 중요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은 먼저 이 변수는 이 인플루언스 JT라는 것은 이 특정 변수 J가 단일경 일정 트리에서 갖는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트리의 터미널 노드가 L일 때 결정 트리는 L-1개의 분할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L-1개의 분할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변수 J의 중요도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SI는 J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스플릿에 J를 사용하였는가 이 변수 J를 사용하였는가 안 하였는가를 의미하는 식이고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변수 중요도는 이 모든 결정 트리의 변수 중요도를 평균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각각의 변수가 이 모델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 중요도도 평가할 수 있다. 네. 이어서 이제 GBM의 좀 발전된 버전인 라이트 GBM이랑 XGBoost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GBM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전부 탐색해서 최적의 분기점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러면 시간이 당연히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탐색해야 하는 데이터의 숫자와 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라이트 GBM을 작동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촬영 되고 있죠? 갑자기 불안하네. 되고 있어요. 미안해요. 네.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GBM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GOSS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이제 GBM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클수록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변수들은 랜덤하게 무시하는 GOSS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좀 다른 피처들을 하나로 합쳐서 번들로 다룸으로써 좀 더 데이터를 줄여서 사용을 하자입니다. 둘 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레디언트 자체는 이해가 쉽죠. 각 단계마다 그레디언트만큼 변화를 시킬 건데 그 변화의 폭이 작다는 소리는 큰 변화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니까 일단 무시하겠다. GOSS는 이 정도로도 그냥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그레디언트 번들링에 이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대부분의 요소들이 그 0 데이터가 없는 0으로 구성된 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한쪽에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비어있죠. 이런 애들을 서로 완벽하게 다른 피처, 익스클루시브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둘을 합쳐서 하나의 번들로 생각을 하면 데이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각각의 피처들을 하나의 이 점들로 만든 다음에 이 점들 중에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은 애들만 이렇게 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도형들을 색칠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 색깔의 수가 바로 피처의 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록색이 3개가 있죠. 그럼 이 3개를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0인 애들을 서로 싹 합쳐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베타적이지 않은 피처들끼리 엣지를 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미니멈 컬러링 문제를 코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x1부터 x5까지 5개의 데이터고요. 각각의 데이터는 i1부터 i10까지 총 10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x1과 x2를 비교해 보시면 같이 값들이 입력된 게 총 6개의 변수가 같이 값들이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는 둘 다 0이거나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총 6개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좀 같이 채워져 있는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각각을 토대로 x1은 총 몇 개가 다른 애들을 겹치는지, 이런 식으로 x1이 다른 애들을 좀 겹치는 건 이렇게 다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다 더해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면 x5가 가장 연결된 애들이 많죠. 그러면 x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컷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번들링을 할 때도 컷오프를 정해놓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도 2개 정도 같이, 그러니까 몇 개나 겹치는 것까지 번들링을 할 것이냐인데요. 총 차원이 10개였죠. 거기서 컷오프가 0.2면은 겹치는 게 10 곱하기 0.2에서 겹치는 게 2개 이상이면은 서로 이제 다른 애들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0.2로 했으면 다른 애들과 연결을 봐서 2개 이상 겹치는 애들은 서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연결수가 많았던 x5를 보면은 다른 애들과 각각 3, 4, 6, 6개씩 겹칩니다. 전부 다 2개보다 많이 겹치죠. 그러면 얘는 번들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x5는 개별적인 요소로 확인이 되고요. x5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x1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주면 2보다 큰 애들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변수로 합쳐지게 돼서 번들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럼 번들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단순히 합치면은 어떤 게 변수에서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서로 다른 2개의 값들에 대해서 최대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3이고 오른쪽에서는 최대값이 4잖아요. 그래서 그럼 둘을 합칠 때 어떻게 하냐면 왼쪽의 최대값을 오른쪽에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은 3보다 큰 애들은 x4에서 온 애들이다. 그리고 그 3보다 작은 애들은 x1에서 온 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컷오프에서 2개로 했으니까 2개보다 더 조금 겹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보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확도가 나오는데요. 라이트 GBM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속도도 맛있게 높은가요? 속도도 굉장히 맛있게 높아지고, 네, 굉장히 성능 개선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XGBoost입니다. 라이트 GBM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친구인데요. 이름은 Optimized Version of GPM Enabling 입니다. 사실 보통 XGBoost를 쓸 때 원리를 이해하고 쓰기보다는 그냥 코드를 바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Basic Extract Greedy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적의 분기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병렬로 이루어져가지고 기존의 GBM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단점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들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나면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범주가 있는 애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보고 아 여기서 놔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애들에 대해서 다시 스플릿을 해서 분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에서는 데이터들이 조금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ot answered 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둘 중에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소팅을 해보고 소팅을 한 결과 not answered 된 애들이 있다면 다른 애로 다시 소팅을 해서 아 얘네들 0이니까 얘를 앞으로 빼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not answered 된 애들을 소팅할 때 어디에다가 놔야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XGBoost 실험 내용인데요. 이제 좌측 같은 경우에 XGBoost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드는 속도가 훨씬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GBoost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베이직 알고리즘, 블록 컴프레션 그리고 점점 총 3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타임 퍼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총 3단계가 전부 다 유의미한 작업이고 이를 통해 XGBoost도 굉장히 유용한 번거로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해서 하려고요. 지금까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정을 진행한 김선민 박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